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네, 연장 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장 후반은 주중에 펼쳐졌던 리그1 15라운드 리뷰를 재훈씨와 대전팬 데이씨가 리뷰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중 경기에서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두 분이 리뷰해 주신 부분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 수원이 신인 감독으로 변성환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서 이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전부터 염기훈 전 감독이 연패를 달리고 있었고 구단도 어느 정도 염기훈 감독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감독 후보군을 미리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교적 공백기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새 감독을 선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팬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수원 팬들이 오랫동안 원하던 이 전술가형 감독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조금은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같이 공존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 시즌 전부터 승격만큼은 믿고 맡겨볼 수 있는 남길 감독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염기훈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이거부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하필 저도 성남 팬으로서 2016년도에 팀의 이 역사상 첫 강등을 기록했을 때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 감독 대행으로 계셨던 분이 변성환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수원 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성남의 첫 강등 시절에 대해서 변성환 감독은 강등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 구상범 이 감독 대행이 건강상 이유로 승강 풀업을 앞두고 사임하면서 이 지도자로서의 유소년 지도 말고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코치로 부임한 것도 얼마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단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중대한 시합을 앞두고 프로팀의 지휘봉을 이제 변성환 코치에게 넘긴 것 자체가 무리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간 성남 구단과 프런트나 이 구단주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변성환 감독님은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서 주로 저연령대의 대표팀 코치 등을 맡았고요. 최근엔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그런 지도자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임에 대한 저희 패널들의 생각이 어떤지 다음 본방 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변성환 감독의 선임이 어떤 결과로 매듭지게 될지 저도 주목해 보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대전팬 데이씨가 극구 반대하는 대전 신인 감독 선임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와중에 대전 영고 야구팀인 하나 이글스도 김경문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대전은 연고나 축구단과 야구단 모두 한 번에 이 감독이 이렇게 또 동시에 선임되는 것이 상당히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황선홍 감독이 4년 만에 대전의 사령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에 따라 대전 팬들은 사실상 이 보이콧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인지는 참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제가 봐도 이 대전 팬들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요.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황선홍 감독은 40년 만에 대한민국 올림픽 본선 진출을 좌절시킨 역사를 쓰고 물러난 감독인데 이 타이밍에 이 감독을 이 상황에서 선임한다? 대전 팬이 아니어도 이건 여론을 생각하면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데이씨가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재훈 씨와 데이 씨의 통화 녹음본만 한 편집해서 좀 올릴까 했는데 그 올리기에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큰 소식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좀 급하게나마 서두 녹음을 해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훈 씨와 데이 씨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욕심 같아서는 이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댓글들도 이번 게 같이 언급하고 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상 그러지 못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와 함께 이제 다음 주 방송은 부득이하게 녹음이 좀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녹음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미리 좀 말씀을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보다 방송을 조금 힘들게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K리그를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K리그 팬들의 의견이나 문화를 공유하고자 방송을 참여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뭐 따로 뭔가 다른 이득을 취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서 진행하는 방송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은 방송이겠지만 그래도 저희끼리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방송으로 생각해 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5.5는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창구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악플도 뭐 그냥 뭐 선만 넘지 않으면 비판이 담긴 악플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구정화 사진도 올려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얘기도 좋으니까 저희 많이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재훈 씨와 이 데이 씨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씨와 데이 씨와의 녹음본은요 5월 30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주말도 행복하게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재훈 씨와 데이 씨와의 이야기도 재밌게 마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장전 후반을 저 인천팬 김재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또 대전팬 대인님과 같이 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인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저희 둘이서 연장전 한번 구성했었잖아요. 네. 그때 진짜 한 시간 반 넘게 했었던 걸로 기억했었는데 진짜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사실 시간 배분을 좀 못했던 게 있었나라는 생각 들면서도 좀 자연스럽게 좀 잘 이렇게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래도 저도 좀 색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할 게 또 많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순서를 먼저 얘기할게. 일단 먼나풋 그 리그2 나머지 두 경기를 또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에 있었던 그 리그1 그리고 15라운드를 같이 이렇게 리뷰하고 그리고 막판에 그리고 대인님과 또 연결하는 만큼 또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얘기들을 좀 하면서 오늘 연장 후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리그2 먼나풋 나머지 두 경기를 한번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길게 얘기할 건 없다 보니까 간단히 스코어랑 어느 정도 얘기만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얘기할 경기는 바로 부천 FC 대 충남 아산 FC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3대 0으로 부천의 완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부천이 그냥 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날 루페타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점점 루페타 선수가 부천 FC에서 좀 적응을 하면서 점점 본색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골은 또 이제 인천 출신이었던 박현민 선수가 부천에서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이날 드디어 본인의 K리그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충남 아산은 이 부천 FC의 좀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에 좀 많이 눌린 모습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부천과 이 충남 아산의 경기는 3대 0으로 끝났다고 먼저 전하고 싶고요. 네, 이 경기 뭐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딱히 얘기할 게 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바로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 0으로 안산 그리너스의 승리로 거둬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패로 인한 부진으로 이제 안산 그리너스는 무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만큼은 또 하필 상대가 리그2의 압도적인 팀인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도 그렇게 길게 많이 할 얘기는 없는데 부산이 거의 전반을 그 압도한 경기이긴 했었는데 하지만
그 패신, 라마스, 로페즈 이렇게 3톱 나오면서도 결국에는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 좀 아쉬운 모습에 좀 부산 아이파크였고요. 반면에 안산 그리너스는 전반을 이 부산이 공격을 좀 막아내는데 좀 급급했고 후반 들어서 조금씩 이 안산 그리너스의 이 공격력으로서 좀 올라가면서 이 세트 피스에서 특히나 수비수인 장유석 선수가 이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올린 것을 최한솔 선수가 이 골을 기록하면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에서 많은 기자들이나 뭐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로는 사실상 부산 아이파크의 압승을 예상했었지만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또 안산 그리너스가 좀 이 경기를 뛰면서 되게 좀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좀 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뛰고 그러면서도 에너지 넘치게 뛰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경기 종료 휘슬을 울렸을 때 동시에 안산 그리너스 선수들이 모두 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산 그리너스는 하지만 이 승점 3점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1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데이 나잇 풋볼 리그 2 경기 나머지 두 경기를 또 리뷰를 다 했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리그 1 화요일 수요일에 열렸던 경기들을 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월 28일 화요일날 열렸던 경기 먼저 한 경기를 먼저 이렇게 두 경기가 열렸었는데 먼저 김천 성무대 FC 서울의 경기를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먼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도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양 팀 다 좀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왔었던 건 있는데 한 끗 차이로 양쪽 다 골을 기록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제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가 풀타임을 좀 기록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제 점점 FC 서울 선수로서 좀 적응하고 점점 이제는 K리그 무대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링가드 선수는 70분까지만 뛰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풀타임이 아니고 링가드 선수는 70분까지 뛰고 일리엔과 바로 교체되었네요. 이 서울에서 모습 좀 보면은 이 일류첸코와 링가드 투톱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을 좀 보이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김천 상무인 만큼 또한 이 경기력을 좀 압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김천 상무에게는 조금 좀 중반부에서 좀 자리를 내주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수비 실수로 인한 이런 모습에서도 김천 상무에게 또 주도권을 뺏기는 등의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 김천은 역시나 또 이제 여기 선수 중에서 이제 거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전역을 앞둔 선수들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제 다음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자신의 소속팀에서 이제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좀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좀 예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되게 열정적으로 뛰고 말년을 거의 불태우는 듯한 그런 이 김천 상무의 이제 곧 전역 앞둔 선수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역시나 이번에 첫 대표팀에 부름을 받게 된 박승우 선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박승우 선수는 이날 또 FC 서울의 공격이랑 공격을 다 막으면서 굉장히 이 되게 하드 캐리하는 듯한 모습에 정말 박승우 선수의 이제 입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김천 상무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로서 되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이 0대0 경기의 내용에서는 별로 할 얘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인님께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박승원 선수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국가대표 엔트리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과감한 선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김민재 선수의 부상과 그리고 조규승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부진으로 인해서 엔트리에 빠진 것도 있지만 저는 김도훈 감독이 마음에 드는 게 네. 그래도 기존 멤버들 너무 고집을 부리지를 않고 그래도 나름 뭐 K리그나 J리그 구석구석 가면서 그래도 좋은 자원을 찾으려는 지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풀백 부분에서 이번에 최준하고 황재현 이번에 뽑혔잖아요. 우리나라 고질병이 그 수비형 미들필더하고 풀백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풀백에서 제가 최준하고 제가 황재현을 뽑은 거 보고 그래도 K리그를 제대로 받기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클리스만을 욕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뽑힌 박용우. 저는 박용우가 좀, 이번에 아시안컵 임팩트 때문에 제가 못 뽑힐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보니까 박용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또 AC 우승도 했잖아요, 또. 네. 박용우 선수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왜 클리스만 때는 클리스만이 왜 이따구로 썼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박용우가 진짜 소위 말하자면 로드리 같이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감독 역량이 중요한지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박용우 선수의 폼이 떨어진 것으로 좀 인한 이런 선수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역시나 비판의 대상은 따로 있었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또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인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최준 선수. 확실히 이 FC 서울에서는 거의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 건 분명하면서 이 서울에서의 이제 활약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또 A매치까지 뽑히는 등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최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아무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최준에 대해서도 최준이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뽑혔지만 이 선수가 또 레프트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는 되게 능력 있는 선수가 뽑혔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는 같은 시간에 열렸던 광주FC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포항 스틸러스의 원정승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물론 일단 0대1로는 나왔지만 할 얘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FC는 이날 홈 경기인 만큼 또 되게 좀 공격적인 요소로 나왔는데 특히나 여기서 주목된 점은 역시나 백하 선수의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사실 백하 선수가 훈련에서의 모습은 좀 보였었지만 이 정규 라운드에서는 명단 제외되는 등 그렇게 많이 중용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활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광주의 센터백 라인은 변준수와 허유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백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허유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허유 선수가 원래대로라면 또 센터 포워드에 되게 좀 장신의 공격수인데 이정효 감독 하에서 포변을 좀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여기고 싶고요.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허유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또 포변을 좀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공격적인 역할을 할 때는 또 바로 라인을 올리면서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소화하기 위한 그 멀티성을 좀 탑재하기 위해서 되게 좀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반면 포항 스틸러스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역시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골키퍼 황인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매치에 처음으로 뽑히게 됐던 게 이 황인재 키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황인재 키퍼는 이제 2부 리그에서 또 심지어 서브 자원이었던 되게 좀 자주 얼굴을 비치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사실상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제주 유나이티드 이후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까지 가면서 현재까지 포항 스틸러스에서 거의 넘버원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포항에서 활약상으로 인해서 이번 A매치 첫 발탁으로까지 또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무실점으로서 되게 활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 포항 스틸러스는 또 현재 부상 선수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단 스쿼드를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박태하 감독이 좀 많은 고민을 한 모습에 좀 이런 나이머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골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전반 5분에 이 포항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볼을 이 김동진 선수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한 게 이 수비진을 좀 통과하면서 그대로 골이 연결됐던 장면이었는데 어쩌면 되게 좀 예상치 못했던 골이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김동진 선수가 또 U22 자원으로 또 포항에서의 중용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골을 기록하면서 되게 포항 스틸러스는 또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주FC는 조금씩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포항을 압박하면서 그야말로 밀어붙이면서 되게 슈팅을 하는 등 좀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광주FC에서 공격적인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가브리엘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날 가브리엘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거의 황소 드리블처럼 굉장히 측면을 파고들면서 되게 또 돌파하는 모습에서 되게 위력적인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이의 상대는 바로 포항의 캡틴 완델손입니다. 역시나 완델손은 이 가브리엘 선수 상대하면서 되게 능수능란하게 가브리엘을 압도하면서 되게 수비적인 역할을 좀 잘 해주는 등, 이날 가브리엘 선수는 돌파는 좋았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역할을 하는 크로스나 공격적인 역할은 이 완델손에게 좀 막히는 등 모습으로 좀 아쉬운 모습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광주 FC는 계속해서 공격으로 좀 나왔었지만, 이 포항은 계속해서 거의 내려앉는 등의 수비하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역습으로 인한 포면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지만, 이후 양팀 다 골을 그렇게 기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0대1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포항의 원정승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이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그 허율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거 좀 센터백 기용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허율이 물론 스트라이커로서는 지금 프로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임팩트가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굳이 그렇게 예전에 김신욱 사례처럼 뭐 센터백에서 스트라이커 그 포변에서 병항은 있어도 그 뭐 스트라이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극히 드문 그 맨발잡이면서 그 타켓형 유형이잖아요. 허율이. 네. 제공권도 그 능숙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허율 그 센터백에다 제가 왜 기용을 했는지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됐고, 그리고 또 저 변주수는 그 제가 대전 팬이니까 네. 그래도 이정효 감독으로 가면 대전에서 좀 아쉬워도 그래도 제가 그때 스텝업 한다고 제가 믿었고, 아직까지는 부족함은 있는데 변주수는 그래도 많이 스텝업은 어느 정도는 됐는데, 더 문제는 그 파트너가 허율이니까 이게 그날 경기에서 좀 불안감이 보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허율을 그냥 포변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타케형 스트라이커, 우리나라도 지금 스트라이커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골머리 좀 앓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 네. 좀 더 그냥 센터백 그거 변함보다는 그냥 계속 타케형 스트라이크로 좀 더 키우면 어떨까, 제 생각이 그렇게 좀 들긴 해요. 저도 근데 동의를 하는데, 원래 여기 나왔던 선수는 원래 안영규 선수인데, 주장이 안영규 선수인데, 아마 안영규 선수 제가 알기로는 부상으로 아마 나와서 좀 명단은 제외가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영규 선수가 아마 명단에 들게 된다면 허율 선수가 이 센터백을 쓰는 일은 아마 조금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선수 말고도 이제 원래 센터백도 김경재 선수가 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김경재보다는 허율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 예상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최근에 허율 선수를 좀 센터백으로 넣으려는 경향이 좀 있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할 때도 허율을 어디에 쓰느냐, 요즘 좀 그 해설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센터백으로 두느냐 아니면 스트라이커로 두느냐, 그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긴 했는데, 지금은 저 허율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허율은 센터백 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포항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역시나 포항은 역시나 김종우 선수의 또 공백이 역시나 큰 게 역시나 이 경기 하이라이트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하고 싶고요. 반면 또 공격 라인에서는 또 허영준과 또 이호재가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에게도 또 골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는 바이긴 한데, 역시나 또 아쉬운 모습으로서 드러내면서 이날 또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 조르지가 지금 한 골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태하 감독이 지금 많이, 그래도 다른 공격수 활용을 많이,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도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르지가 지금 계속 안 터지고 선수들이 저희 대전처럼 그렇지 못하면 네. 이게 나중에 탈날 수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르지가 빨리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조르지 선수는 일단 부상으로 일단 부상 여파로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아마 공백이라고는 좀 예상되는 바인데 네, 아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부상 복귀하고 나서 이후에 하루빨리 골이 터져서 아마 본인도 이제 이 리그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또 중점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또 신광호 선수 선발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엄지성을 막하는 데 있어서 계속 경고를 받으면서 또 이후에는 또 엄지성이 태클한 것이 또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냈었던 장면이었던 것도 주목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약간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윤민호 선수가 최초의 부상이 당해서 좀 쓰러졌었는데 이것을 광주 FC 선수들은 그 장면에 대해서 배제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골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포항의 오베르다 선수가 이 베카에게 좀 화를 내면서 조금 약간 순간적으로 양팀 선수들 좀 대립하는 장면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이 오베르다 선수를 좀 말리는 데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힘을 썼던 게 바로 광주의 가브리엘 선수였습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아마 나이로서는 되게 어린 동생일 텐데 이 오베르단 선수가 좀 그 베카에게 좀 다가와서 좀 약간 해코지 하려는 그 모습에서 이 가브리엘 선수가 오베르단을 거의 한 손을 거의 맞고 거의 그냥 오베르단을 꿈쩍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그 장면 아마 하이라이트 보시면 좀 나와 있을 텐데 아마 그 장면 보면서 좀 약간 색다른 좀 흥미가 있었다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되게 가브리엘이 정말 아무래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황소같이 드리블을 하면서 되게 힘 있는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도 되게 이 선수 한 명을 되게 좀 붙잡으면서 되게 말리는 모습에서 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되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5월 29일 수요일 경기 리뷰를 또 하겠는데요. 먼저 수원FC 대 대구FC의 경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 0으로 수원FC의 홈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수원FC에서는 또 얘기를 할 게 역시나 이승우 선수를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후반에만 나와서 조금 기용 시간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6골 2도움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스탯을 많이 올리면서 수원FC의 핵심을 나타낸다는 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최전방에서는 지동원이 나왔는데 이 지동원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동원의 최전방에 서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사실 수원FC에 못내한 선수가 있는데 이 못내한 선수가 기용이 많이 안 되는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기동원의 최전방 기용 혹은 이 수원FC 자체에서 제로톱으로 좀 기용하면서 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인데 이 장면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승우와 또 안데르손이 또 대구FC를 상대로서 되게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면서 서로가 티키타카를 잘하는 등의 모습으로서 또 이 대구FC를 때 혼란을 많이 주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좀 나타내는 바입니다. 반면 대구FC는 이날도 3백에 고명석, 박진영, 김진영의 3백과 그리고 오랜만에 부상으로 돌아온 요신호 선수가 이날 선발로 복귀했고요. 그리고 3톱에는 세징야, 박세민, 고재현이 나온 가운데 이날에는 또 박세민 선수를 또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대구FC B팀부터 차근차근 기용되면서 이번에 이 리그1 첫 선발까지도 올라오게 된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박세민 선수가 그래도 측면에서 좀 빠릿빠릿하게 뛰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좀 과감한 슈팅을 또 시도하는 등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대구FC의 라운드별로 봤을 때는 이 선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 선수가 기대된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바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반면에 저는 대구FC는 고지현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고지현 선수가 아직까지 골과 어시스트 등의 좀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봤었는데 고지현이 과감하게 드리블하면서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눈빛을 전혀 지금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정말 이 공격 슈팅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이 수원FC 수비 막히는 등의 되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 대구FC 팬 내에서도
고지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지현 선수 현재로서는 되게 좀 현재의 이런 좀 고난을 빨리 이겨내야 되는 그림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날 골을 넣었던 선수는 후반 59분에 강상현 선수 그리고 후반 83분에 이승우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를 2대0으로 수원FC가 압도적인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리뷰 혹시 얘기하실 거 더 있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수원FC 김은주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그 김은주 감독 제가 그 수원FC를 스타일을 보면 좀 예전에 그전 감독 지금 이랜드 감독이신 김도규 감독하고 좀 확연히 다르다는 그 제가 느끼는 게 네. 김도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공격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김은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좀 중점을 두면서 후반에 승부를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년에 우리가 U20 월드컵 때 상황 올랐잖아요. 그때 네. 감독이 김은중이었는데 김은중 감독은 좀 스타일이 뭐 빌드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실리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중 감독의 수원FC는 그래도 이승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이승우가 워낙 피지컬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우의 그 부족한 피지컬을 후반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승우를 최대한 끌어내서 그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실리적으로 승점을 쌓는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요즘 축구를 보면서 네. 이상과 현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상적으로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빌드업 해가지고 오미조비를 하게 그게 해가지고 그 서서히 골을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축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계속 패스한다고 해도 그게 골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은중 감독이 그런 실리적인 면에서 그 일가견이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 김은주 감독이 사실 저희 1라운드 때 저희랑 상대를 해가지고 좀 그때 처음으로 그때 김은주 감독의 수원FC를 처음 맞대결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거의 수비 축구였어요. 사실 네, 맞아요. 저희가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저희가 이제 PK를 좀 내주면서 이승우 선수가 PK를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수원FC만 딸깍 축구가 나오면서 결국 승점 3점을 그때 뺏겼었던 그런 아마 1라운드였었는데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 바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전반에는 조금 내려앉는 모습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에는 내려앉고 후반에는 좀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김은중 감독 입장에서는 그거를 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승우의 이 기용에 있어서 그래도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 이재원, 정승원 등의 또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이 두 선수가 확실히 많이 뛰어요. 많이 뛰면서 뒤를 커버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승우와 안데르손이 이 둘을 아까 그 두 선수를 좀 얘기하면서 그 두 선수를 뒤에서 맡기고 그러면서도 이승우와 안데르손이 최전방에서 조금씩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날카로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윤빛가람 선수도 이 중원에서 좀 링커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와 공격적인 역할을 해서 좀 되게 연결고리를 좀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안준수 키퍼도 또 사실 저번 라운드 때는 되게 좀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되게 좀 아쉬운 모습에 좀 있었던 이 키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는 발밑을 확실히 잘 쓰고 그리고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안정적인 역할을 잘 해주는 골키퍼이다 보니까 그래도 모처럼 수원FC 골키퍼에서 이렇게 좀 믿음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지만 안준수 키퍼를 지목할 수도 있는 바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반면에 대구FC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대구FC는 초반에 박찬현 감독 하에서 조금 이제 조금씩 이기면서 좀 이제 안정권을 찾아가면서 좀 순위가 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2연패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구 FC도 이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새로운 축구를 하면서 이제 대구 FC를 올라가길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냉정하게는 아직까지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FC도 결코 강등권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리마인드를 하면서 대구 FC 선수들은 또 이제 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힘써야 되는 게 확실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강원FC 대 전북현대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강원FC의 홈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바로 전북현대의 새 감독으로 부임되었던 바로 김도현 감독입니다. 결국 왔네요. 전북현대 김도현 감독이. 김도현 감독 보면서 네. 왜 2달 동안 감독을 못 구했는지 이해가 못 가는 정도였어요. 물론 김도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서정원 감독이 있는 그 어디더라? 청둥. 네, 청둥에서 수석 네. 코치 한다는 것도 네. 제가 감안해야지만 네. 그럴 바에 차라리 진작에 그냥 김도현 감독을 그냥 선임을 하고 그 청둥하고 그 위약금 협상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전북이 한동안 지금 감독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도현은 그냥 깔끔하게 모셨으면 어땠을까 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김도현은 감독 대행 때는 잘했긴 했어요. 저도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대행 때하고 정식 감독은 차원이 다르니까 지금 전북은 지금 패가 많아요. 패도 많고 지금 전북이 선수는 좋다고 해도 지금 선수단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윤정환 감독이 확실히 강원을 팀을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순위가 거의 지금 4위까지 끌어모은 상황이에요. 과연 지금 물론 전북이 선수발로 어떻게든 반등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김두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투자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도 의문이 가기도 해요. 그래도 기대는 되고 김도현이 그래도 대행 때는 잘했으니까. 이날 경기가 이게 수요일날 열렸잖아요. 근데 네. 감독 오피셜로는 아마 월요일날 아마 발표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화요일날 때는 이제 수요일날 그 수요일날 아마 전북현대 취임식 기자회견을 또 같이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강원FC로 또 넘어가서 또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근데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그 전북현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고 전 봤습니다. 확실히 감독이 자리 잡으면서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이었었지만 그래도 좀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확실히 김도현 감독이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또 강원FC는 또 이날 경기 또 나오면서 오히려 로테이션을 좀 안 돌렸어요. 여기서는 저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투톱의 야구와 이상원을 그대로 쓰고 그 중원에 김대우, 김석 선수가 나오면서 또 양미애 선수도 이날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 전반 3분에 양미애 선수 골 넣은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 보고 진짜 놀랍지 않았나요 혹시? 얘가 고3이라는 게 그렇죠. 있긴 많아요. 06년생입니다. 06년생. 와. 저희 대전에도 이게 윤도영이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윤도영을 거의 쓰지를 않아가지고 울산전이 데뷔이긴 했긴 했는데 윤도영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솔직히 양민혁이 좀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벌써 이 친구가 한 4, 5골인가 막 그럴 건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이게 약간 좀 연상된 선수가 있는 게 바로 웨인 룬입니다. 네. 물론 웨인 룬이 이렇게 절구통 드리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좀 원더보이 느낌이 좀 나면서 되게 좀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린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 팀을 좀 이끌면서 좀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게 좀 확연히 보이는 거 보면은 이 강원FC가 확실히 올 시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물론 이제 전반 23분에 전북의 이영재 선수가 동쪽골을 넣으면서도 전북현대는 그래도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도 확실히 이 강원FC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북현대는
되게 침착하게 팀을 좀 이끌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전북의 전명환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입니다. 네, 이 경기가 거기에서 승부가 거의 결정됐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초 전명환 선수가 좀 좀 과격한 태클을 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뒤에서 좀 민 게 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옐로 카드를 아무래도 주심이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또 한 의견에서는 이건 옐로 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경고 누적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적 열세로 인해서 이 강원 FC가 점점 몰아붙이면서 결국엔 후반 77분 야구의 결승골로 역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야구 선수도 결국에는 저희 팀을 통해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를 저는 원정을 안 갔는데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만 잘하긴 잘한답니다. 확실히. 그렇게 이 선수가 점점 울산을 상대로도 골로 넣었었고, 지금 또 이제 이번 라운드에 또 전북 현대를 상대로도 골을 넣었기에 이 선수가 점점 한국 무대에서 좀 적응을 하면서 점차 강원 FC의 한 공격축으로 또 익숙해져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같은 동료인 가브리엘 선수의 부상 여파로 조금 강원 FC의 좀 공격 라인이 좀 걱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구에 이렇게 이 항공 무대 적응으로 인해서 이 강원 FC의 걱정은 큰 걱정이 아닌다라고 저 경의를 내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길래 강원 FC가 그 여름에 외국인 교체를 좀 하려고 그런 그 썰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중된 선수는 아마 웰링턴, 갈레고 네. 이 두 선수를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외국인들이 대부분 갈레고 빼고는 다 작년 여름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여름에는 거의 다 신통치가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도 사실 말하자면 그 외국인 선수들이 썩 잘한 건 아닌데, 즉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최근에 잘하니까 야구는 빼고는 다 바뀔 수는 있다는 저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가브리엘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과감하게 좀 비싼 이적료를 지르고 데려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초반에 원래는 엄청 잘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 강원 FC 선택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야구 선수는 현재 임대 신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전북 얘기 좀만 더 해볼까요? 네. 전북 현대는 그래도 저는 여기서 고무적인 게 정태욱 선수랑 티아고 선수가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이날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티아고는 이 김대영 감독의 지하에서 그래도 움직임이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정태욱 선수도 사실 포백에서 정태욱은 굉장히 폭탄 같은 요소인데, 이날 그래도 물론 두 골을 먹혔지만 그래도 최선의 수비는 좀 다했다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전북이 문선민, 박주영, 환규현 등 공격 라인을 투입했지만 이후에 또 이광현 키퍼의 또 선방으로 더 이상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데의 모습으로 결국 2대1로 강원 FC의 홈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북 김두현은 저는 강원전으로는 지금 그냥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울산전, 그 다음에 진짜 검증은 6월 이후라고 생각해요. 6월 A매치 이후. 그래가지고 지금은 김대현 감독이 어느 정도 팀을 수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을 입히는 걸로 갈 것 같은데, 6월 A매치 이후에 저는 확실히 전북이 좀 무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합니다. 일단 또 이제 A매치 전에 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대가 더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울산과 또 전북의 매치에서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한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참고로 얘기하자면 네, 말씀해주세요. 작년 6월 달에 그 현대가 더비 했잖아요. 그 전주에서. 네, 그때 그 전북 감독 대행이 김두현이었어요. 네. 김두현으로 2대0으로 이겼어요.
예, 근데 근데 이번에는 그때 아마 울산 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또 이런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사실 그때 전북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데 네. 그때 전북이 그 누구였나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 한 골 넣고 나서 완전 전북이 분위기를 다 그때 넘겨가지고 네. 그때 전북이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죠. 다섯 번째 경기는 바로 제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 경기를 직관은 못 갔는데, 이후에 하이라이트로 보긴 봤습니다. 근데 전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완전히 울산을 때려 부시고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이날 라인업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 최장 공백을 마치고 제르소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날 제르소 선발로 나왔고, 그리고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던 천성훈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3백 라인으로는 권한질 오반석 베테랑 조합과 그리고 또 이제 U22세 자원인 김건희 선수가 나왔고요. 골키퍼는 민성준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울산 HD는 조현희 키퍼와 이 포백 라인에 임종훈, 김기희가 나왔고, 그리고 최전방에는 마틴 아담, 그리고 2선에는 로빅선, 아타루, 케빈이 나왔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인천이 엄청 몰아붙이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래도 제르소의 또 현란한 드리블과, 그리고 움포크가 또 중간중간에 찔러준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날 또 윙백으로 나왔던 민경원과 김준엽은 양쪽으로서 또 전방을 돌파하면서 그래도 울산 HD를 좀 위협하는 모습을 좀 간간히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천성훈이 또 마무리 슈팅에 있어서 또 조현우 키퍼가 선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은포크의 또 슈팅에서도 또 역금원을 좀 맞는 데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골은 후반 48분에 먼저 터지는데, 바로 인천의 프리킥 상황에서 은포크가 그대로 프리킥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포크가 사실 기복이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한데 이날은 확실히 잘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인천 팬들 사이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솔직히 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인천에 있어서 그래도 볼 잘 다루면서 그래도 중간중간 주는 패스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바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아쉬워하는 의견들의 팬들의 입장은 아무래도 이 역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환 속도가 좀 너무 느리기에 그것에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바에 아무래도 그런 평가를 하는 팬들도 있는 바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지지하는 바인데,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이제 2년 차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천 스타일에 좀 맞게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래도 주축 선수로 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인천은 계속해서 공격 라인을 올리면서 제르소가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기회를 창출해간 가운데 하지만 골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못했던 장면을 얘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울산도 역시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후반 81분에 동점골을 기록하는데, 이 순간적으로 루빅손에게 패스하면서 루빅손이 측면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깔아차는 크로스를 올린 것을 엄은상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는 아무래도 수비진이 놓쳤던 게 아무래도 좀 페인이었었던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후에도 결국 양팀 다 조금씩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인천과 울산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마틴 아담을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번에 유로 2024 뽑혔잖아요. 네. 근데 마틴 아담이 요즘 그렇게 활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유럽에 복귀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울산에서도 마틴 아담이 이제 떠날 거라고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거든요. 제 아는 울산 팬들한테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마틴 아담이 없으면 이제 새로운 센터포워드를 영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도 때마침 울산이 이번에 클럽 월드컵을 가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마틴 아담 이후에 스트라이커를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울산이 후반기가 좀 기대되는 게 원두재. 아, 그렇죠. 그동안 그 전에 작년에 이맘때쯤 박용우가 떠났잖아요. 박용우가 중동에 떠나가지고 그때 울산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울산이 뭐
선두권 싸움은 하긴 하는데 가끔 좀 어이없게 지는 경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걸 보면 좀 중원 싸움에서도 아무리 고승범, 김민우라도 좀, 그래도 수비적 수비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그 원두재가 돌아오면 확실히 저는 그 박용호 때 그 울산의 포스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물론 아무래도 예. 홍명보 감독이 그 원두재를 좀 못 썼던 것도 있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산무 가기 전에. 네. 그런데 산무 가서 원두재가 스텝업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원두재를 더 잘 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울산 HD는 또 아무래도 삼선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드러냈던 게 아무래도 기존에 썼던 김민혁과 이규성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둘로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데려왔었던 게 또 이제 고승범 선수가 또 왔는데, 고승범 선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물론 주축으로는 조금씩 자리 잡는 모습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부상의 여파가 또 있기에 아무래도 삼선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두재의 이 제대가 좀 기다려지는 게 울산 HD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반면에 인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게, 네. 이날은 확실히 로테이션 썼어요, 저희는. 이게 무고사가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왔어요. 네. 원래적인 계획으로는 조성환 감독은 무고사를 아예 안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대1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역전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무고사를 좀 늦게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인천 팬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조성환 감독이 좀 무고사를 좀 뒤늦게 넣은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래도 천성훈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천성훈도 아무래도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게 좀 있었다 보니까 자신이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지만 결국에는 무고사를 좀 후반 막판에 교체를 한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체 카드로 나왔었던 건 또 이제 김보섭, 김성민, 지현학 등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측면을 좀 약간 강화를 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하지만 그 세 교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운 모습은 좀 확실히 나왔었던 거는 좀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고요. 이날 또 특별한 시간이었었던 게 바로 이 유상철 감독 3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제 명예 감독이었던 고 유상철 감독과 그리고 또 울산의 레전드인 또 유상철을 기리기 위해서 서로가 이 전반 6분에 서로 1분 동안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됐었던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은 또 이제 응원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 가운데, 그럼에도 이날 홈 경기는 8,000명 정도 넘게 왔어요. 그런데 저 여기서 좀 특이했었던 점이 역시 울산에서는 그래도 북을 치면서 좀 응원하는 목소리는 들렸지만, 인천에서는 이 북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는 응원이 좀 있었는데, 이 경기 중간에 파도 타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좀 색달랐던 게, 먼저 파도 타기를 했었던 게 이 W석에서부터 좀 시작해서 2석까지 넘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울산 원정 팬들까지도 같이 파도 타기를 좀 하는 되게 좀 색다른 모습이 좀 비추게 되었는데, 나름 이게 좀 그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K리그 쇼츠에 아마 있을 텐데, 이걸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로 대전 하나시티드인데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승입니다. 이건 대인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 경기를 제가 짧은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봐가지고 사실 골 장면은 보긴 봤는데, 이후에 좀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가 잘 못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대인님한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바입니다.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그날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김현우 선수하고 김인균 선수가 차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경기날, 전날 아니면 당일날? 네, 당일날 지금 차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날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 이날 선발로 나왔잖아요, 선발로.
풀타임으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엄청 화가 나는 게, 왜 교통사고 난 선수를 왜 선발로 뛰냐. 아무리 팀 사정이 나쁘다 해도. 오, 진짜요? 오, 아니, 근데. 아니,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네, 뭐, 교통사고 나면 일하게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죠, 병원으로 예. 가서 검진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을 안정을 시키잖아요? 예, 저는 맞아요. 이거 보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래도 고마운 게 김현우하고 김민균이 그래도 그날 좀 잘해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거 라인업 보는데 진짜 풀타임 뛰었네요, 진짜. 네. 야, 아니 그 사고를 났었는데 그 멘탈이 그 경기를 뛸 만한 멘탈이 됐었을까요? 이거 솔직히 물론 지금 이제 대행으로 일단은 그전 코치가 지금 또 계속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판단을 좀 못했었나 봐요. 참,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럼 저도 그래서 팬들은 이거 대행이 요즘 너무 못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완전 날아가거든요. 그래 제가 좀 이제 울산전부터 얘기를 할게요. 울산전은 네네네, 말씀 주세요. 예. 네, 리뷰를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리뷰를 못 해가지고 울산전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안톤 퇴장도 있지만 그냥 울산한테 그냥 말려들었어요. 물론 그때 울산이 좀 전술 변화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울산이 그래도 그리고 그때는 대전이 이민성 감독이 없고 나서 첫 경기니까 선수들이 거의 지금 위축된 상황이에요. 지금 네.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대전은 계속 울산의 공격에 계속 수비하기에만 급급했어요. 네. 그때 이창근이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긴 했지만 대전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물론 이 도중에 그 임덕근이 역습으로 골을 넣었지만 이민성 때는 그래도 대전은 어떻게든 울산은 잡는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민성이 떠나니까 귀신같이 울산한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네. 울산한테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면 3대3으로 비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앞섰는데 그래도 데스 때문에 우리가 아깝게 비긴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당당했던 우리가 그래도 울산 앞에 전북 앞에 그리고 또 서울 앞에서 당당한 공격 축구를 했던 대전인데 네. 그게 안 보인 게 좀 화가 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주전을 얘기를 할게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제주전도 사실 선수들이 그날은 제주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리고 대전도 계속 공격 기회가 많았어요. 공격 기회도 많았는데 결정력을 형편없고 그리고 또 실점 장면도 좀 어처구니 없는 게 그게 역습으로 한종무한테 골을 내줬잖아요. 그때 네. 김태종 선수한테 좀 제가 그때 좀 뭐라 했던 게 아니 왜 거기에서 왜 멈칫하냐. 제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주세종 선수가 34살 베테랑인 거는 맞아요. 베테랑인 거는 맞는데 왜 거기에서 왜 수비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대전 팬들도 이때 주세종 엄청 깠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늘 그날 경기 썩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또 후반에서는 우리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였는데도 계속 김동준한테 막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제주한테 역습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감독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민성 감독의 코치진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게 전술 변화가 없어요. 전술 변화가. 네. 뭔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민성 감독이 즐겨 쓰던 3-5-2 포지션 그래서 네. 스트릿백을 계속 고집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미들필더지는 우리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순민도 있지 그리고 주세종도 있지 임덕근은 부상으로 나갔지만 네. 그럼에도 이런 좋은 중원 라인을 가지고 왜 계속 무지성 롬볼 축구를 하냐. 롬볼 축구를 해도 크로스가 정확해야 하는데 크로스도 진짜 어쩌쩡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 팬들도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 진짜 빨리 감독 선임해야 한다. 그렇죠. 그 감독 선임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제주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 경기 리뷰 마치고, 바로 대전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다. 한 가지 얘기를 못 했던 게, 예, 말씀하세요. 그날 우리 대전에 좀 어린 에이스 이준규 선수가 초반에 부상당한 게 좀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이준규 선수는 그래도 우리나라 제2의 배준호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도 공격을 그런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규 선수가 빠지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공간 창출이 좀 안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좀 라인업 보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준규 선수가 21분에 교체를 했네요. 교체가 됐네요. 네. 이동원 선수랑. 네. 그래서 이동원 선수는 잘했긴 했어요, 그날.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모습 보면서, 제주 얘기 좀 하다가, 이 네. 경기 리뷰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대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주 유나이티드, 일단은 한정무 선수가 이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경기에선 골이 한 골만 나오다 보니까, 제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주는 사실 이날도 제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력이 많이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네.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유리 조나탄이 또 빈자리가 또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도 부상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스쿼드를 꾸려나가는데 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김학범 감독의 또 인터뷰 상으로도 이런 얘기 나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또 교체로 들어온 서진수, 진성욱이 좀 들어왔지만, 진성욱 선수는 68분에 교체 들어와서 또 다이렉트 레드카드까지 받았던 좀 어처구니한 상황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정강민 선수가 아마 좀 막는 과정에서 진성욱 선수 좀 뒤에서 조금 잡았는데, 이것을 진성욱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무래도 교체를 못하고 그대로 아마 좀 이 가격을 좀 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사실 물론 이게 크게 맞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액션이 사실 조금 가격을 해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주시면 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면서 결국 진성욱 선수는 교체 들어오지 몇십 분 만에 바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후에는 이제 또 대전 하나가 좀 이제 슬쩍 우세를 가져가면서 좀 공격을 했었지만, 이 음나파의 또 아쉬운 마무리로 인해서 또 아무래도 대전은 이날 또 골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제주는 이 1대0을 0대1을 지켜나가면서 결국엔 제주가 원정승을 따오게 되면서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리뷰할수록 화가 나네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아무래도 대전이 빨리 이런 감독에 대한 선임을 빨리 해야지, 그래야지 좀 이제 안정권을 이어가면서 또 빨리 이제 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대인님한테. 그러면 이제 감독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현재 지금 얘기 나오는 감독들의 후보들이 참 많아요, 확실히. 네. 일단 대표적인 건, 일단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던 박항서 감독. 네. 이 박항서 감독은 사실, 이 박항서 감독 본인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무대에서는 좀 이제 아직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전 하나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이 권유를 하면서 계속 같이 하자고 그러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어지지 않은 거 보면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는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박항서 감독을 얘기가 나오길래, 네네네.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먼트 능력은 뛰어나요. 네. 그리고 K리그에서도 뭐 임팩트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K리그에서는 그렇게 못했던 무능한 감독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매니저먼트는 뛰어나도 그래도 전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짜는 거는 거의 수석 코치한테 위임을 하니까 그 좀 능력 있는 전술가형 코치로 를 하면 저는 박항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썰로는 그 스코가 박건아였어요. 예,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근데 박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신 감독 수석 코치 맡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동훈 감독이 또 이제 수석 코치.
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결렬이 됐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박강서 감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감독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황선홍 감독입니다. 저는 이 후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사실 대전 팬들은 더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황선홍 이거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네. 전 황선홍 감독 선임되면 대전 경기 보이콧할 거예요. 네. 저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대전 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유가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네. 황선홍 감독이 2020년 때 대전 감독을 맡았어요. 그 2020년이 대전한테는 어떤 해였냐?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재창단했던 해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대전 팬들은 그냥 이응실 감독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응실 감독이 도중에 그때 그 전에 도중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전의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고 비록 그래도 순위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근데 그때 허전무 이사장이 네. 그래도 황선홍을 좀 명예 회복할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전 경기를 봤는데 황선홍 감독 때 대전을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아, 예. 대전 지금 시기의 축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전 팬들도 속 터지는 경기예요. 대전 팬뿐만 아니라 제3자들도 보기에도 너무 속이 터지는 경기예요. 그리고 또 이때는 그냥 뭐 황선홍 감독이 외국인 선수 잘 못 다룬다고 얘기가 많은데 이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좀 에이스가 누구였나? 대전에서는 잘했지만 작년 전북에서 못했던 안드레 안드레스. 네, 맞죠? 네, 안드레가 거의 에이스였어요. 안드레의 컨디션 따라서 그때 대전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대전은 그때 축구를 얘기하자면 먼저 넣었어요. 근데 바로 수비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히는 축구였어요. 그러니까 대전 축구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단이 그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좋은 선수들 웬만하면 하나은행에서 다 그때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 가지고도 최적의 조합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부산 병동까지 생기면서 황선홍 감독이 거의 그때 미천이 드러날 정도로 드러났어요. 거의 다 허전무 그 이사장하고 갈등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자진 사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하나은행에서는 그 당시 좀 황선홍 감독 대한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다시 선임을 하려고 한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황선홍 감독이 그 U24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이번에 올림픽 못 갔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었으면 재훈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대전 팬들도 상식적으로 대전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 황선홍으로 가면 황선홍은 진짜 절대 한국에서 감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은행에서는 멍청하게도 계속 황선홍 감독을 선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팬들은 그 황선홍 감독 대한 그 기억도 있고 그 이번에 올림픽 그 예선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은 황선홍 감독은 더욱 아니기에 계속 황선홍 감독은 절대 선임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하나은행에서 고집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전 감독 얘기하기 전에 황선홍 감독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거는 저는 몰랐었어가지고 그거 알고 아니고 막 다른 후보를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오지라는 갑자기 얘기 들어가서 사실 저는 이게 이 감독이 여기까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건 사실인데 황선홍 감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된 거 보면은 정말 그것도 솔직히 대전 하나시즌 팬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대전 서포터들이 걸개를 걸었거든요. 아, 예, 맞아요. 예.
네, 감독 선임 기준이 2002다. 이따가 설기현 얘기도 나올 거 설기현 얘기도 나와요. 네네, 솔직히 맞아요. 말하자면 박항서, 항손흥, 설기현 2002년 감독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설기현 감독 아직 그 새 감독이 성공했을까요? 물론 한손흥 감독은 그 포항 때는 성공했어요. 그거는 네. 인정하는데 그 서울대 이후로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 도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딴 거는 인정은 하지만 실패한 감독이고, 그리고 또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도 실패한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감독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임팩트 없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보다는 하나은행에서는 우리가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왜 감독 선임에서는 왜 멍청한 짓을 왜 계속 저지르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팬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차라리 홀리더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른 감독 찾으면 되잖아. 그 대학 감독 아니면 하다 못해서 외국인 감독 모시면 되잖아. 하나은행이 그렇게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전 팬들도 아니 왜 능력이 아니라 왜 2002년 그 멤버로 계속 고집해야 하냐.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항소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더 분노가 더 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걸개를 들면서 확실히 인지되는 건 확실히 이름값에 대한 거는 역시나 너무나 좀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솔직히 좀 아쉬운 목소리죠, 사실. 이름값이 아니라 이정효 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이정효 감독 사실 선수 때는 그렇게 평범한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감독으로서는 지금 이제 툴만 받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2002년이 뭐 대단하다고 왜 그 사람들한테 왜 계속 감독을 맡기냐. 그리고 2002년 물론 2002년 멤버 중에서 성공한 감독도 있어요. 홍명보 감독하고 윤정아 감독.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 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 얘기를 또 하자면 요즘 축구협회 요즘 B급 라이센스 그 기준 좀 어처구니 없는 거 얘기해 줄까요? 말씀해 주세요. 2006년 멤버 되면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안정환이죠, 역시. 네, 안정환은 지금 뭉창 감독 하면서도 프로 지도자 경력 없잖아요. 코치 경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B급 라이센스를 왜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불가하고, 그리고 또 2002년에 무조건 그게 만능이냐. 그리고 박항서도 얘기를 하자면 사실 2002년 멤버지만 베트남에서 성공한 거는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구단의 모기업에서 하나은행에서는 계속 베트남 시장을 집착을 하니까 계속 박항서를 모시려고 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그게 중요해? 우리는 당장 지금 꼴찌인데 그게 지금 우리 팀 살리는 게 중요하지. 왜 딴 곳에 돌리냐.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대인이 많이 울분토하시고 많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조금 일단 좀 약간 좀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이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그런 팀이 확실히 작년에 그런 되게 세임세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좀 K리그 팬들한테는 또 색다른 모습으로서 보여주면서 되게 좀 이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이 팀이 색깔을 확실히 보여줬던 시즌이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확실히 좀 대전 팬들이 좀 많이 좀 분개하고 또 이렇게 곡소리가 좀 나온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인데, 이 황선홍 감독 후보 얘기를 뒤로 하고 아무래도 이 감독 후보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설기현 감독입니다. 이 설기현 감독도 사실 2002 멤버의 이름값이기 때문에 이 후보로 갑자기 또 등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인님의 생각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반기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거 대해서 좀 내막을 얘기를 해줄게요. 네. 하나은행에서는 항소는 픽을 했는데 구단 쪽에서는 그 단장, 지금 말이 많은 지금 김원택 단장은
설기현 픽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팬들도 설기현 대해서는 그래도 그 감독 3명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설기현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 국내 감독 풀이 지금 적은 것도 지금 사실이긴 해요. 지금 웬만한 지금 괜찮은 감독들은 다 지금 소수팀이 있으니까 네. 설기현 감독도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런데 제가 설기현 감독은 좀 제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축구 철학의 학고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남 FC를 그래도 4년 정도 이끌면서도 이 감독이 이 성적으로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으로는 계속 들면서는 그래도 경남 FC를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좀 만들어준 거는 확실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패한 감독은 맞긴 해도 그래도 축구 자체는 그래도 그래 어느 정도 자기가 무슨 축구를 하는지도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철학은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 활용하는 법도 꽤 일가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티아고, 에르난데스, 윌리안 그런 선수들 가지고도 그런 선수를 제대로 활용했던 감독이었어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해서 저도 설기현 감독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경남하고 지금 대전하고 X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면 지금 일부 선수들은 경남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일부 가면 통합축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설기현 감독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은 해줄 수는 있는 감독이에요. 물론 위험한 도박은 맞아요. 그리고 또 설기현 감독이 좀 말년 때는 좀 안 좋았다. 그 중원사태 축구했다는 점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감독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감독은 기도 하니까 저는 설기현 감독은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습니다. 네. 좀 비유를 하자면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한 콤파니. 네, 벤테스 콤파니에. 네, 빈센트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벌리를 승격시켰지만 한 시즌 만에 강등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콤파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철학이 있었어요. 네. 자기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축구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물론 벌리는 약팀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보인 거는 맞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는 붙였고 그 축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환경만 갖춰주면 잘할 수 있는 감독이다 생각하고 콤파니를 이번에 뮌헨 감독으로 모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왜 실패한 감독을 데려오냐. 지금 설기현 감독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렇죠. 예, 유사한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근데 설기현 감독은 그 말년에 좀 못했던 게는 현실하고 좀 타협했던 면이 있었어요. 자기 축구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이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을 타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중원삭제 축구다 보니까 이게 좀 경남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대전 팬들도 좀 설기현 감독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를 얘기를 할게요. 구단에서는 지금 설기현 감독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사인은 거의 하기 일보 직전이고 코치진 구성까지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네. 그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확실히. 네 맞아요. 바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원 삼성이랑 또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 말고요. 아, 그런가요? 구단하고는 거의 이제 모기업 하나은행에서 이제 결제만 하면 돼요. 아, 예. 근데 모기업에서는 계속 항소노 하니까 이게 지금 6월 1일 당장 지금 6월 2일이죠. 당장 지금 대구전 지금 얼마 안 남잖아요. 네네. 이번에 진짜 멸망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대행 체제예요. 지금 대행도 너무 무능한데 지금 당장 감독 지금 설기현이라도 지금 모셔야 할 판인데
계속 항소는 고집하니까 하나은행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팬들이 이거 아니 항소는 진짜 모시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100% 강등이다 하면서 아니 뭐 하는 거냐. 지금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기업에서는 계속해서 황선홍에 대한 고집을 한다는 게 좀 솔직히 못마땅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구단에서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설기현은 그래도 그나마 나으니까 모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기업에서는 계속 설기현 아니야 미안 항소는 하니까 그게 더 빡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저는 항소는 모실 바에 좀 늦더라도 대구전 저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6월 A매치 이후에 김도우 모시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김동훈 감독이 현재는 이제 임시 감독으로 일단 내정되면서 이제 이번 A매치까지 맡기겠지만 이후에 과연 대전 하나 시즌과 좀 얘기가 그쪽으로 돼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후보는 또 바로 남기일 감독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현재 남기일 감독이 지금 6월 달 들어서 아마 또 이제 경질될 가능성이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또, 남길 감독도 이 중국 무대를 좀 떠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K리그의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남기일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 삼성 갈 줄 알았는데, 박경훈하고 남기일이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에서 원천적을 배제하고 수원 삼성은 지금 변성환 감독하고 그리고 또 수석 코치로 마이클 킴을 지금 모시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 국대 마이클 킴 코치님? 네. 오. 그러니까 수원 팬들도 차라리 이 조합이 낫다고 하면서 빨리 모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설기현 감독이 수원 삼성 얘기가 나왔다고 한 거를 제가 또 다른 그런 썰 탭에서 좀 봐가지고 제가 이걸 좀 언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던데. 후보에 들어온 거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설기현 감독에 대해서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통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대전이랑도 이제 계약을 이제 좀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수원 삼성을 갈 것 같다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거를 물어보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감독은 2부보다 1부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1부는 그래도 능력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네. 설기현 감독은 실패한 감독이라도 자기 축구 철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제 선임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실패한 거는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또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설기현 감독은 대전하고 인연이 있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대전에서 이탈리아전에 패배 직전에 그 동점골 넣은 거. 기억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설기현이 대전에서 지금 대전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설기현으로 저는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설경 감독이 오길 바란다면 그런 언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팬들이 왜 설경 얘기가 나왔을 때 좀 화가 났던 게 이게 단장 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단장이 좀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단장이 부려먹을 수 있는 설기현이라고 그 감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는 설기현이 그렇게 부려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설기현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단순히 나이대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아무래도 요즘 여론이 많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전을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모기업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민성 감독 원하는 선수들 다 데려왔어요. 이순민 데려왔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서 그 전에 주세종 데려왔지. 우리 선수단 선수단 뎁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나쁜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꼴찌한다는 자체가 저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 다른 주변에 있는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전은 꼴찌한 뎁스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베스트 11 봐도 지금 이 스쿼드로 솔직히 물론 부상 선수까지 제외한다고 해도 이 스쿼드가 강등권에 있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지금 선수들이 적응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 자체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후임 감독들도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까놓고 얘기하자면 설기현도 마저도 저도 솔직히 그나마 낫다고 하는 거지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면 혹시 뭐 더 대전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황선홍 감독은 절대 안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대인님은 황선홍은 절대 반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전 팬들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단 대인님하고 저희가 좀 연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도 최고의 1순위는 그래도 김동 감독. 네. 그리고 만약 김동 감독이 안 된다면 그래도 설기현 감독으로 가길 바란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모기업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은행. 아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가 이제 기업 구단을 제가 응원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의 또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구단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시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은행 기업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 팬들의 좀 의견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요즘 그 얘기가 나오길래 요즘 하나은행 보면서 너무 축구물이에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축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딴 감독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또 황선홍을 왜 계속 밀어붙이는지 그게 전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황선홍 감독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쪽에서 나를 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알아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집하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전 얘기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얘기해봤자 화가 더 나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대전 감독 선임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그 감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전이 어떻게 하면 반등할 수 있는지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황선홍 감독이면 안 할 겁니다. 제가 대인님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대인님 화만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화를 좀 죽이시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해봅시다 한번. 네. 대인님 일단은 저희 다음 라운드가 이제 경기가 대전은 또 이제 아무래도 단두대 매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전 홈에서 열리죠? 네, 맞아요. 대전 대 대구의 경기가 또 있는데 직관을 가실 건가요? 안 갈 겁니다. 그래도 가서 응원해 주셔야죠. 보긴 하겠지만 지금 대전으로는 솔직히 기대 안 돼요. 빨리 감독 선임이 돼야지 그래도 기대라도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제가 대전 팬이라도 그렇긴 하는데 하다 못해서 하나 이글스는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감독 잘렸는데도 오히려 더 잘해요. 그래도 하나 이글스는 요즘 불맛은 나요. 이게 지금 하나 이글스는 감독이 문제라서 그렇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 더 못해지니까 그리고 또 후임 감독도 지금 똑바로 안 하니까 그게 더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이글스까지도 연결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전의 상황이 지금 많이 좀 분위기가 대전 하나 시티즌이 하루빨리 감독 선임 돼서 이제 축구 좀 시원하게 좀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걸 A매치 이후부터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도 지금 사실 과도기인 상황인데 조금 저희도 아무래도 큰 파도가 좀 있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맞으면서 좀 약간 조금 주눅 들고 조금 처진 분위기긴 했는데 점차 조금씩 좀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히려 지금 직관을 좀 안 하고 일부러 좀 안 한다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도 직관을 최근은 못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성환 감독님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조성환 감독님이 계속 그래도 팀을 그래도 잘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이게 저희도 원래 제가 인천 얘기 좀 잠깐 좀 하다가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인천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너무 갈려요. 이 아무래도 조성환 감독님 지금 이제 벌써 어느덧 한 횟수로 5년 차인데 이제 점점 보내줘야 된다는 그 의견은 너무 피력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좀 그래도 꿋꿋이 좀 믿어주는 바가 있는데, 이제 좀 신물 난 듯한 팬들이 몇몇들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씩 좀 이제 좀 앓는 소리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의견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저의 생각은 좀 이렇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연장 후반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저희 어느덧 벌써 1시간 반째 좀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또 다음 라운드가 있고 또 이제 또 A 매치가 있는 동안에 또 휴식기를 가질 텐데, 네. 각자 응원하는 팀들 또 이제 이걸 또 듣고 계신 또 청취자분들은 또 각자 응원하는 팀들에 대해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기도록 또 되게 또 우리 각자 응원하는 데 있어서 또 각자 믿음을 갖고 또 응원하는 그런 이 K리그 팬들이 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이제 또 소감 한번 듣고 한번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인님 어떻게 소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연장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좀 안 좋아도 이 정도로 화를 안 냈는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선수단하고 그리고 구단 프런트 모기업 하나은행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수단들은 제발 투지 있게 뛰었으면 좋겠고, 구단은 진짜 감독 똑바로 모셨으면 좋겠고, 2002년이 아니라 오지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은행은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왜 팀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고,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감독 빨리 선임하고, 김도훈이나 설기현이도 다 좋으니까 황선홍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6월 A매치 이후에 우리도 응원해 줄 테니까 그때 같이 함께 반등하자고요. 우리 강등권 빨리 탈출하고. 감독 선임 되면 한번 제가 대전 홈경기에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뵙시다 한번.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시죠. 네, 뭐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연장 후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요, 뜨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계절을 지나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왔나요? 느껴지나요, 우리 두 사람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날들. 일어나봐요, 눈을 떠봐요, 이제 온것 같네요. 정말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함께 있게 됐어요. 울지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달콤했던 지난 밤에 설레이던 그 꿈처럼 내가 원했던 만큼 그댄 너무 아름답게 서 있네요. 그대 사랑에 남은 삶을 다해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그대 사랑해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 그대 사랑해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처럼. 고생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주님한테 제가 연장전 그거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썸네일 사진. 그거 어제 그게. 뭐 대준 형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차피 녹음 파일은 또 이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네. 아이고 오늘 진짜 오히려 저는 KF 얘기 때보다 역시 대전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많이 격앙돼 있는 격앙돼 있는 목소리 많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격앙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 모기업이 이렇게 아니 이런 선임에도 결정적인 때마다 좀 못하니까 사실 하나은행이 좀 일처리를 좀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느리게 하는 편인데 아니 그런데도 하필이면 왜 좀 미천이 드러난 감독을 왜 모시려고 하는지 계속 고집을 하는지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늦을 바에 대구전 저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냥 김동훈 감독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약간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했고 진짜 저는 진짜 저도 황선홍 감독은 아니길 바래요 진짜. 황선홍 감독 되면 우리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도 난리 나요. 왜 대전이 왜 이딴 짓 하냐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저희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네. 그 A매치 끝나고 나서 연전전 할 때 제가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대준 형님이 또 된다면 또 대준 형님이랑 또 같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도 이제 다음 주 본편을 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주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옮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원래 저희 하던 데가 거기가 이제 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수원 쪽으로 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또 거기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것도 좀 이제 벅차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스튜디오를 빌리던가 그렇게 계획을 가지겠다 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나의 마음이 끌려 그 눈부신 미소에 끝없는 어둠에서 뛰쳐나가자 내 손을 잡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